가족에게 당당하고 싶어 시작한 일이었는데 결국 아내까지 나가서 일을 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가족의 기대와 체면을 지키고 싶었던 그는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번듯한 가게, 매출은 잘 나왔지만 통장에 남는 돈은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은퇴 후 안정된 노후를 꿈꾸던 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그가 마주한 현실과 다시 일어선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세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30년간 다닌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명예퇴직이라고 하지만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래도 퇴직금으로 3억 원을 받았으니 당분간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대출금이 아직 1억 5천만 원이나 남아 있었고, 막내 아들이 대학교 3학년이라 등록금과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큰아들은 결혼해서 독립했지만, 막내는 아직 부모 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퇴직금 3억이 많은 돈 같았는데, 계산해 보니 생각보다 여유롭지 않더라고요. 제일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도현 씨,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은퇴하셨다고 가만히 계실 건 아니죠?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좀 쉬다가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대답도 어색해지더라고요. 아내도 걱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에 놀고 먹기엔 아직 이르잖아요.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62세면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고 건강도 괜찮은 편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부인회에서 활동하는 이웃을 만났어요. 김정숙 씨가 갑자기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도현 씨, 저희 남편이 작년에 편의점 차렸는데 정말 잘 됐어요. 이제 제2의 인생을 사는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편의점이요? 네, 처음엔 저도 반대했는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요즘 편의점들은 예전과 달라요. 시스템이 다 자동화되어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다고 하네요. 김정숙 씨 남편은 저보다 2살 위인데 은행에서 정년퇴직하고 편의점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갑자기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편의점이라면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없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편의점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야, 김정숙 씨네 남편이 편의점에서 잘 된다는데 우리도 한번 알아볼까? 편의점이요? 그런 거 힘들지 않나요? 요즘은 다 자동화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한번 알아보기만 해도 나쁠 건 없잖아. 아내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제가 계속 말하니까 결국 알아보기라도 해보자고 했어요. 그날 밤 인터넷으로 편의점 창업에 대해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특히 대형 편의점 브랜드들의 홍보 자료를 보니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월 매출 5천만 원도 가능합니다. 프로토 시스템으로 누구나 쉽게 은퇴 후 제2의 인생 설계 이런 문구들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30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와 성실함이 있으니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밤늦게까지 자료를 보다 보니 점점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제가 찾던 답이구나 싶었어요. 불안했던 노후가 갑자기 희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편의점 창업 도전기가 시작됐어요. 그때만 해도 이게 제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몰랐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본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처남에게서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는데 추석이 지나고 나서 안부 전화를 한 거였죠. 매형,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집에서 뉴스나 보고 있지. 너는? 저야 뭐 일하고 있고요. 그런데 매형 명예퇴직하셨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뭐 하실 계획 있으세요? 처남이 물어보니까 괜히 편의점 얘기를 꺼내게 되더라고요. 사실 편의점 창업을 좀 생각해 보고 있어. 요즘 괜찮다고 하던데. 편의점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마침 편의점 본사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 알거든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우연의 일치였죠. 처남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거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며칠 후에 약속을 잡고 카페에서 그 영업팀장을 만났습니다.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데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처남분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벌써 사장님이라고 부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영업팀장은 노트북을 꺼내서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여줬어요. 편의점 사업이 요즘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특히 저희 브랜드는 자동 발주 시스템이 완벽해서 재고 관리 걱정이 전혀 없어요. 화면에는 그래프와 수치들이 가득했어요. 월 매출 5천만 원을 기록한 매장 사례, 순수익 몇백만 원을 올린 점주들의 성공담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하시면 더 잘하실 거예요. 30년 직장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관리 능력도 검증되셨고요. 영업팀장은 계산표까지 내밀며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알바만 2명 구해서 교대로 돌리면 사장님은 관리 감독만 하시면 돼요. 하루 8시간씩 매장에 있을 필요도 없고요. 말 그대로 프로토 운영이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초기 투자금이 얼마나 드나요? 사장님 조건으로는 대략 1억 2천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가맹비, 인테리어, 초기 상품비, 보증금 다 포함해서요. 1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부담스러웠지만 퇴직금이 3억 있으니까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어요. 대출 갚고 나면 1억 5천만 원 정도 남는데 그 중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야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영업팀장은 계속해서 달콤한 말들을 했습니다. 요즘 편의점은 정말 안정적인 사업이에요. 경기가 어려워도 편의점은 망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매일 이용하는 곳이니까요. 월 매출 4천만 원만 나와도 충분히 수익이 나와요. 제가 순수익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니까 보통 마진율이 22% 정도 되니까 거기서 각종 비용 빼면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만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해?
1억 2천이면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 같은데. 아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돈이 적지 않잖아요. 정말 그렇게 쉽게 될까요? 30년 직장 생활 한 경험이 있으니까 못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 팀장 말로는 1년 반 정도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그날 밤 저는 영업팀장이 보여준 자료들을 다시 펼쳐보면서 계산해 봤어요. 월 매출 4천만 원에 마진율 22%면 880만 원, 거기서 임대료, 인건비, 각종 비용을 빼도 월 200만 원 정도는 남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면 5년 정도면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남을 것 같았어요. 계산표를 보면서 점점 확신이 서더라고요. 나도 이제 사장이 될 수 있겠구나. 아내한테도 든든한 남편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30년 직장 생활하면서 남의 밑에서 일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사장이 되는 거니까 자부심도 생겼어요. 며칠 더 고민해 본 후에 영업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계약을 진행해 보고 싶다고 말이에요. 계약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갔어요. 영업팀장이 매장 후보지 몇 곳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곳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 자리는 정말 좋아요. 앞에 아파트 단지가 크고 근처에 학교도 있어서 유동 인구가 많거든요. 확실히 위치는 나쁘지 않았어요.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들이 제법 지나다니고 주변에 다른 상점들도 있어서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죠. 계약서에 사인하고 나니까 진짜 제가 사장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다음엔 인테리어가 시작됐는데 본사에서 지정한 업체가 와서 공사를 했어요. 깔끔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더라고요. 매장에 불이 켜지고 간판이 달리니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30년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도 제 가게를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보, 우리가 진짜 사장이 됐네요. 아내도 신기해하면서 매장을 둘러보더라고요. 깔끔하게 정리된 진열대와 반짝반짝한 냉장고를 보니까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기대가 생겼어요. 개업 첫날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왔어요. 근처 주민들이 새로 생긴 편의점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하루 매출이 8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영업팀장이 축하한다면서 연락을 했어요. 첫날 치고 정말 좋네요.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둘째 날엔 70만 원, 셋째 날엔 90만 원이 나왔어요. 이런 식이면 월 매출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가족들도 기뻐했어요. 막내 아들이 매장에 와서 구경하더니 아버지가 사장님이 된 게 자랑스럽다고 하더라고요. 큰아들도 전화로 축하한다고 했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알바를 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첫 번째로 뽑은 알바생이 일주일 만에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죄송한데 다른 곳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갑자기 알바생이 나가니까 제가 직접 매장에 나가야 했어요. 24시간 운영이다 보니까 야간 시간대가 특히 힘들었죠. 새벽 2시, 3시에 택배가 오면 직접 받아야 했고 무거운 상자들을 나르는 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나이에 이런 걸 해야 하나? 두 번째 알바생을 뽑았는데 이 친구는 자주 지각을 했어요. 약속 시간에 안 오면 제가 계속 매장을 지켜야 했죠.
특히 주말엔 손님이 많은데 혼자서 계산도 하고 진열도 정리해야 하니까 정말 바빴어요. 아내도 걱정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보가 매일 밤늦게 들어오니까 얘기할 시간도 없고 낮에는 피곤해서 잠만 자고. 그래도 처음 한 달 동안은 희망적인 부분이 더 많았어요. 매출도 꾸준히 나오고 단골 손님들도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근처 주민들이 인사도 건네고 가끔은 사장님 수고하세요 라는 말도 들었어요. 사장님, 오늘도 늦게까지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이런 대화를 하면서 정말 제가 사장이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30년 직장 생활 하면서는 느껴본 적 없는 뿌듯함이었죠. 영업팀장도 가끔 매장에 들러서 격려해 줬어요. 잘 되고 있다면서 몇 달 후엔 더 안정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알바 문제나 체력적인 어려움도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내한테도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 이제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다고 말했죠. 하지만 2달째 들어서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매출은 분명히 나오는데 통장에 남는 돈이 생각보다 적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초기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개업 3개월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장부를 정리해 보니까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월 매출이 3,8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었는데 통장에 남는 돈은 고작 29만 원이었거든요. 처음엔 제가 계산을 잘못한 줄 알았어요. 분명히 매출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적게 남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계약서를 다시 꺼내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때서야 처음 계약할 때 대충 넘어갔던 작은 글씨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본사 로열티가 매출의 4%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광고 분담금이라는 것도 매출의 1.5%씩 나갔고, 시스템 이용료, 상품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본사로 나가는 돈만 계산해봐도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었어요. 거기에 임대료 350만 원, 전기료와 각종 공과금까지 빼고 나니까 벌써 적자가 나는 구조였던 거죠. 아내에게 장부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여보, 이거 봐. 매출이 3,800만 원 나와도 실제로 우리 손에 남는 건 고작 이것뿐이야.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해요? 알바생들 월급도 줘야 하는데. 그게 문제야. 알바비까지 계산하면 완전히 적자가 나. 그때부터 알바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첫 번째 알바생이 일주일 만에 그만뒀는데 새로 뽑은 2번째 알바생도 한 달을 못 채우고 나갔어요. 야간 근무가 힘들다는 이유였죠. 사장님, 죄송한데 야간 일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3번째로 뽑은 알바생은 자주 지각하고 무단결근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급히 매장으로 달려가야 했죠. 여보, 또 알바생이 안 나왔대. 내가 나가야겠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 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야? 결국 아내와 제가 직접 교대로 매장을 운영하기로 했어요. 낮에는 제가, 저녁에는 아내가, 야간에는 다시 제가 들어가는 식으로 말이죠. 처음엔 둘이서 하면 인건비도 아낄 수 있고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직접 하면 적어도 무책임하게 일하지는 않잖아. 맞아요. 알바생들 눈치 보면서 일할 것도 없고.
하지만 부부가 24시간 교대로 매장을 돌리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아내가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면 제가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일해야 했거든요. 아내도 처음에는 의욕적이었어요. 계산하는 법도 배우고 진열 정리하는 것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했죠. 여보,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손님들이 고맙다고 인사도 해주고.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내도 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저녁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많이 와서 시끄럽고 가끔 술 취한 손님들도 와서 힘들어 했어요. 여보, 오늘 또 이상한 손님이 와서 소리 지르고 갔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간과 낮 시간을 혼자서 다 커버하려니까 체력적으로 한계가 왔죠.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계속됐어요. 영업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따졌어요. 팀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다른데요. 매출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는 거예요? 아, 사장님. 그건 매출이 좀 더 나와야 해요. 4천만 원 정도 되면 수지가 맞을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적자를 봐야 하나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각오하셔야죠. 그 말을 들으니까 앞이 깜깜했어요. 1년을 더 버티라고? 벌써 3개월 만에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앉아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이거 정말 힘들어요. 나이 60 넘어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어요. 나도 그래. 30년 직장 생활할 때보다 더 힘들어. 하지만 이미 큰 돈을 투자한 상황에서 쉽게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적자를 볼 수도 없었고요. 정말 진퇴양난이었습니다. 4개월째 들어서면서 영업팀장이 처음에 말했던 프로토 운영이라는 게 완전히 거짓말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알바만 두면 된다고 했던 그 말이 얼마나 허황된 소리였는지 매일매일 실감했죠. 알바생들 문제가 정말 심각했거든요. 4번째로 뽑은 알바생도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요. 문자도 쉽고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여보, 또 알바생이 잠수 탔어. 내가 오늘 밤에 나가야겠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 하나 제대로 붙잡아 놓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결국 새벽 2시에 급히 매장으로 달려가야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택배 상자들이 매장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생수 박스, 음료수 상자, 과자 박스까지 합쳐서 20개가 넘는 상자들을 혼자서 날라야 했어요. 62세 나이에 20kg가 넘는 생수 박스를 들고 나르니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한 개씩 나르다 보니까 새벽 4시가 다 되어서야 정리가 끝났죠. 이 나이에 이런 걸 해야 하나? 몸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너무 괴로웠어요. 30년 직장 생활할 때는 이런 육체 노동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재고 관리였어요. 자동 발주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매일 확인하고 조정해야 했어요.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들은 직접 찾아서 할인 스티커를 붙여야 했고, 그래도 안 팔리면 폐기 처리를 해야 했죠. 하루는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과 김밥이 50개가 넘게 나왔어요. 한 개당 몇천 원씩 하는 걸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니까 속이 쓰렸죠. 이게 다 돈인데?
진열 정리도 만만치 않았어요. 손님들이 물건을 아무데나 갖다 놓고 음료수,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가면 전기료만 올라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매장을 돌면서 정리해야 했어요. 야간 시간대가 제일 힘들었어요. 술 취한 손님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일이 자주 있었거든요. 한 번은 술 취한 중년 남성이 와서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담배 좀 달라고. 왜 이렇게 느려? 죄송합니다. 신분증 좀 확인해도 될까요? 뭐, 내가 미성년자로 보여? 장사를 이따위로 해? 그 사람이 계속 고함을 지르니까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고 저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결국 그냥 담배를 드렸지만 마음이 너무 불편했죠. 또 다른 날에는 새벽 3시쯤에 취객이 와서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면서 테이블에서 자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여기서 좀 자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매장에서는 잠을 주무실 수 없어요. 아, 진짜 융통성 없네. 다른 편의점은 다 해주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지치기 시작했어요. 사람 상대하는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거든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녁 시간대에 학생들이 많이 와서 떠들고 난리를 피우면 주의를 줘야 하는데 요즘 애들은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이모, 왜 이렇게 까칠해요? 애들아, 좀 조용히 해줄래? 다른 손님들 불편해해. 네네, 알겠어요. 그래 놓고 5분 후에 또 시끄럽게 하고 아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여보, 저녁에 애들 상대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말도 안 듣고 버릇도 없고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왔어요. 저는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18시간을 연달아 일해야 했고 아내는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6시간을 일했어요.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계속되니까 몸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거야? 이러다가 몸이 망가지겠어. 가족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막내 아들이 매장에 와서 제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버지, 살이 너무 빠지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괜찮다. 조금 힘들긴 하지만 적응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가 꿈꾸던 편안한 노후였을까요? 영업팀장이 말했던 관리 감독만 하면 된다는 그 말이 얼마나 허황된 소리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죠. 밤마다 매장에서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나이 62세에 이런 고생을 하면서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투자한 돈을 생각하면 쉽게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죠.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적자가 나니까 생활비까지 편의점에 쏟아붓고 있었거든요. 아내와 함께 앉아서 통장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여보, 이번 달도 또 250만 원 적자예요. 6개월 동안 1,500만 원을 날린 거네. 퇴직금에서 창업비용 1억 2천만 원을 쓰고 6개월 적자로 1,500만 원을 더 쓰니까 남은 돈이 정말 얼마 없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바닥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영업팀장은 여전히 희망적인 소리만 하더라고요.
사장님, 조금만 더 버티시면 돼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매출이 안정되거든요. 그런데 적자가 너무 심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돈만 들어갈 수 없잖아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곧 나아질 거예요. 항상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구체적인 해결책은 없고 무작정 버티라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카드빚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신용카드로 연명하게 됐거든요. 처음엔 50만 원 정도였는데 점점 늘어나서 300만 원을 넘어가더라고요. 여보, 카드값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갚아? 매장 운영도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겨울이 되니까 매출이 더 떨어졌거든요.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들이 밖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하루 매출이 60만 원밖에 안 나오는 날도 있었어요. 이러면 정말 안 되는데 알바생 문제도 계속됐어요. 8번째 알바생을 뽑았는데 이 친구는 자주 늦거나 아예 안 나오는 일이 많았어요. 연락해보면 핑계만 대더라고요. 사장님, 오늘 몸이 아파서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럼 대타라도 구해줄 수 있어? 죄송해요. 제가 알아보겠어요. 그래 놓고 연락도 없이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결국 제가 급히 나가야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됐죠. 아내도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어요. 매일 6시간씩 서서 일하니까 다리가 붓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정말 힘들어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계속해야 하나 싶어요. 나도 그래. 하지만 이미 투자한 돈을 생각하면 그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이미 1억 2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그만두면 그 돈을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계속하자니 매달 적자만 쌓여가고 정말 진퇴양난이었어요. 어느 날 밤 매장에서 혼자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지금까지 총 1억 3,500만 원을 쏟아부었는데 이 속도로 가면 1년 안에 퇴직금을 다 날릴 상황이었어요. 이거 정말 안 되겠다. 가족들과도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큰아들이 와서 상황을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이거 계속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미 들어간 돈이 매몰 비용에 매달리다가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막내 아들도 걱정이 많더라고요. 아버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건강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족들 말이 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30년 직장 생활의 마지막 결실인 퇴직금을 이렇게 날려버린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8개월째 되던 달,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임대료를 못 낼 지경까지 왔거든요. 건물주에게 연락해서 한 달만 늦춰달라고 부탁했어요. 사장님, 장사가 힘드신 건 이해하지만 임대료는 약속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는 꼭 정상적으로 드릴게요. 그때서야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와 함께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계속 버틸 것인가, 아니면 손해를 인정하고 정리할 것인가? 여보, 이제 정말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죠. 불 꺼진 매장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저는 제 노후도 함께 꺼져버린 듯한 허망함을 느꼈어요. 아내의 손을 잡고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의 결실이 이렇게 끝나버린다니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편의점을 폐업한 후 한 달 동안은 정말 무기력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뉴스만 보면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죠. 1억 4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날렸다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내가 뭘 한 거지? 30년 직장 생활 한 게 이렇게 끝나버리다니. 그런데 2개월째부터 현실이 더 냉혹하게 다가왔어요. 우편함에 독촉장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카드 대금, 대출이자, 각종 공과금까지 연체 통지서가 쌓여갔어요. 여보, 이거 어떻게 해요? 카드 대금만 500만 원이 넘어요. 일단 최소한만 갚고 버텨보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하지만 수입이 전혀 없으니까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었죠. 결국 아내가 먼저 나섰어요. 여보, 저라도 일을 해야겠어요.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당신이 무슨 일을?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나 청소 일이라도 해보겠어요. 아내가 60대 나이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하루 5시간씩 월 120만 원 정도 받는 일이었죠. 새벽 6시에 나가서 오전 11시까지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아내가 식당에서 일하다가 넘어져서 손목을 다쳤어요.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면서 손목을 삐끗한 거였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손목 인대가 늘어났다고 2주 정도는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날 밤 아내가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편의점만 제대로 했어도 당신이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앞으로를 생각해야죠. 그래, 나도 이제 정말 일을 찾아봐야겠어.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구인 광고도 보고 동네 상점들도 돌아다니면서 일자리가 없는지 물어봤죠. 하지만 62세 나이에 받아주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동네에 시니어 클럽이라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위한 취업 상담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시니어 클럽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사가 친절하게 제 상황을 들어주더라고요. 편의점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움을 겪으셨군요. 요즘 자영업이 정말 힘들죠. 직장 경험이 30년이나 되시니까 관리 업무는 잘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일자리가 있을까요? 마침 동네 복지관에서 도서관 관리하고 어르신들 안내해 드릴 분을 찾고 있어요. 하루 4시간씩 주 5일, 월 80만 원 정도 되는 일이에요. 80만 원이요? 솔직히 80만 원으로는 생활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일단 시작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후 복지관에 가서 면접을 보고 일자리를 얻었어요. 복지관에서 도서관 관리하고 어르신들 안내해 드리는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보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80만 원으로는 당장 생활비도 부족했어요. 아내 손목이 나은 후에 다시 식당 일을 시작했지만 그래도 부족했거든요. 여보, 다른 일도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관 일이 끝나는 오후 1시 이후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오토바이로 치킨이나 중국 음식 배달하는 일이었죠. 이 나이에 배달을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했어요.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배달 일을 하니까 월 110만 원 정도 더 벌 수 있었어요. 복지관 80만 원, 배달 110만 원, 190만 원 정도가 제 수입이 됐죠. 아내도 식당에서 120만 원 정도 벌어서 부부 합쳐서 월 31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어요. 배달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62세 나이에 오토바이 타고 계단 오르내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겨울에는 추워서 정말 고생했어요. 아저씨 고생하세요. 팁 조금 드릴게요. 가끔 손님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나 팁을 주시면 정말 힘이 났어요. 힘들지만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거든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일에도 적응되고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빚을 다 갚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연체되지 않을 정도는 관리할 수 있게 됐죠.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도와드릴 때는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아저씨, 컴퓨터 사용법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네,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편의점 사업은 실패했지만 여전히 제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습니다. 일이 2개라 바빠서 힘들긴 했지만 아내와 함께 조금씩 생활을 정상화해 나갔어요. 나이 들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할 곳은 있더라고요. 시니어 클럽 같은 곳에서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사업 실패가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복지관과 배달 일을 병행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문득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편의점 창업으로 잃은 돈과 시간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그 실패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새로 온 어르신 한 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김 선생님, 저도 퇴직하고 편의점 창업을 생각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1년 전에 제 모습이 그대로 떠올랐거든요. 편의점 창업 말씀이신가요? 네, 퇴직금이 좀 있어서 뭔가 해야겠다 싶어서요. 편의점이 괜찮다고 하던데, 저는 그 어르신을 조용한 곳으로 모시고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사실 저도 편의점을 했었어요. 1년 전에 문을 닫았죠. 그분의 표정이 진지해지더라고요. 혹시 잘못하신 게 있으셨나요? 아니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충분히 알아보지 않았던 거예요. 편의점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잘 되는 곳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요. 제가 겪었던 현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영업사원들이 보여주는 자료는 다 좋은 것만 골라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월 매출 4천만 원이 나와도 실제로 손에 남는 건 몇십만 원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적게요? 본사 수수료, 임대료, 인건비 빼고 나면 거의 남지 않아요. 그것도 24시간 죽어라고 일해야 하는 거예요. 프로토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이 교대로 일해야 해요. 그 어르신이 놀란 표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정말 하시고 싶으시다면 먼저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을 3- 내고 직접 만나보세요. 영업사원 말고 진짜 사장님들 말이에요. 그분들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계약서를 정말 꼼꼼히 보세요.
작은 글씨까지 다 확인하시고 모르는 건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최소 1년은 적자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유 자금을 준비하셔야 해요. 입지는 어떻게 보나요? 입지가 정말 중요해요. 유동인구, 주변 상권, 경쟁업체 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모두 동의해야 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진지하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럼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일단 충분한 자본이 있어야 해요. 초기 투자금 외에도 최소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어야 하고 좋은 입지를 찾으셔야 해요. 그리고 가족 모두가 각오하고 시작하셔야 해요. 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영업사원 말만 듣고 성급하게 결정했어요. 실제 운영하는 분들 얘기를 미리 들어봤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유자금도 부족했고요. 그 어르신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다시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그 일에 대해 얘기했어요. 오늘 복지관에서 편의점 창업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 경험을 말씀드렸어. 잘했어요. 우리 같은 실수를 또 다른 분이 하시면 안 되죠. 그때 문득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가 겪은 실패가 완전히 헛된 것만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요즘은 일하면서도 마음가짐이 많이 변했어요. 복지관에서 80만 원, 배달에서 110만 원, 합쳐서 190만 원이라는 수입이 편의점 할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도와드릴 때는 정말 보람을 느껴요. 김 선생님 덕분에 스마트폰 사용법 배웠어요. 손자랑 영상통화도 할 수 있게 됐네요. 김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책 덕분에 원하는 책 찾기가 쉬워졌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보람이 있더라고요. 배달 일은 힘들지만 나름대로 의미를 찾았어요. 열심히 일하는 제 모습을 보고 주변 어르신들도 용기를 내시더라고요. 김 씨, 나이 60 넘어서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나도 뭔가 해봐야겠어.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어요. 아내와 합쳐서 월 310만 원 정도 벌어서 생활비 200만 원 정도 쓰고 남은 돈으로 빚을 갚고 있어요.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편의점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편의점이 나쁜 사업이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충분히 준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영업사원들의 달콤한 말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의 솔직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계약서도 꼼꼼히 확인하시고 충분한 자본과 각오를 준비하세요. 퇴직금은 평생에 한 번 받는 소중한 돈입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요. 저는 1억 4천만 원을 잃었지만 그 대가로 값진 교훈을 얻었어요. 실패했지만 끝난 게 아니더군요.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의 삶이 편의점 사장일 때보다 훨씬 평온하고 의미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사업의 실패가 끝처럼 보였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길이 있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작은 자리에서 다시 자존심을 세울 수 있었죠. 우리는 종종 무너진 자리에서 진짜 소중한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삶의 무게에 지쳐 있다면 작은 일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그의 이야기가 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